앞에는 저희들 서비스 소개만 해드려서 사실 저희들 자랑거리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성형 AI 관련돼서는 교육 현장에서는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도입도 해야 되겠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고 이걸 실제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라는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교육 환경 변화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위쪽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들이고요. 아래쪽은 애플 창업자들입니다. 아마 이분들이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2007년도에 그 애플 폰이 나오면서 아마 스티브 잡스 쪽으로 아마 몰렸던 것 같고요. 그게 다시 변화가 되면서 2022년에 오픈 AI가 발표가 되면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생성형 AI가 각 그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쪽에서도 X.AI라는 걸로 해서 생성형 AI를 또 만들고 있고요. 구글에서는 바드, AWS는 타이탄, 그 다음에 메타에서는 라마2라는 쪽으로 생성형 AI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 위에 조그맣게 저희도 하이퍼 클로버 X라는 그림으로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런 형상으로 현재 생성형 AI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생성형 AI에 가지고 있는 평가인데요. 아마 생애 두 번째 혁명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쇄술 이후에 지적혁명이 일어난다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산업 현장에도 당연히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데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걸로 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0%의 노동자가 최소 10% 영향을 받고 있고요. 19%의 노동자가 최소 50% 이상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나 고소득자일수록 아마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어찌 보면 산업을 더 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DP를 상승을 시키는 효과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산업의 변화가 되는 것들을 현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그러면 뭘까라고 생각들을 하신대요. 제너레이티브 프리 트레이닝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어찌 보면 초거대 그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MM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실제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만든 AI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픈 AI가 발표되면서 시차나 시대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2018년도 처음에 시작을 해서 현재는 2023년까지 GPT-4 미공개 모델이긴 하지만 모델이 아마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현재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해서 잠깐 아래쪽에 영상을 좀 보시면 파라미터 값이 그만큼 커질수록 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가 커가듯이 진행하는 역할들, 실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커가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LMM 모델을 조금 더 개념적으로 이해시키는 모델은 요 티클모아 뭘까요? 태산이죠. 이렇게 답을 던져주고 맞춰야 할 단어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클로버를 잘 활용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재정의, 질문 역량, 도메인 역량, 그 다음에 지식을 활용하는 측면, 그다음에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활용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수 있는데요. 단적인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모 중학교 선생님인데 수행평가를 하나 내신 적이 있대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챗GPT 화면을 딱 띄워놓고 수행평가 발표를 딱 진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 챗GPT 화면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아이가 한 건가? 아니면 찾은 건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아이가 한 게 아니라 챗GPT에서 질문만 던져놓고 답을 찾는 과정으로 발표를 해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정말 사용하게 할지 아니면 이걸 올바르게 사용하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많이 생기신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네 가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들이 챗GPT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측면 중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챗GPT를 사실은 현장에 적용을 하면 제가 생각하건데 아이들 유형이 세 가지 형태로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냥 챗GPT가 던져주는 답을 가지고 제출을 하고 사용하는 아이들. 두 번째 유형은 챗GPT가 던져준 답 중에 일부만을 변경하는 아이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히려 챗 GPT가 던져준 이 답을 가지고 재창조하거나 내 거로 만드는 아이들로 아마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이렇게 질문 차이를 가지고도 5가지 단계로 사실은 어찌 보면 챗 GPT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정의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단순 지식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어떤 생각이라고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이해와 방법. 그 다음에 이런 발달로 인해서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적용과 활용, 그리고 이런 관계성을 볼 수 있는 논리적 분석과 판단, 그리고 나중에 이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는 평가와 창의성.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챗 GPT가 아이들한테 아니면 교육 현장에 미치는 단계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이들 측면에서도 이 레벨 5단계까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챗 GPT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아마 한참 고민들을 하시고 뭐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정말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좀 과제를 살펴보면 5가지 형태대로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모두를 위한 맞춤 설계, 두 번째는 교원 연수, 지금은 터치 교사단이라고 해서 연수를 좀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기술 도입 기반 조성, 네 번째는 교과서 개발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안정적인 구동 지원,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한테 최적화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교육이나 장애 학생들한테 접근성에 대한 확보, 그 다음에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을 가지고 역기능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터치 교사단을 통해서 에듀테크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연수가 아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기술 도입 관련돼서는 출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의 출판사뿐만 아니라 에듀테크사들도 2029년부터는 교과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가격 체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개발 산출물에 대한 보상 금액으로만 지원이 됐던 것들을 실제로는 현장에서 구독형으로 올해 쓰고 내년 쓰는 형태로 구독형으로 바뀌어가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 지원 범위 안에는 이제 AI 교과서다 보니까 데이터셋에 대한 개발, 그 다음에 콘텐츠 활용에 대한 공동 활용에 대한 발굴과 제공, 그 다음에 검정 심사 개선, 협업 지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안정적인 이제 구동 지원 쪽에는 아마 현장 적합성 검토를 아마 개발하고 나면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 체제에 대한 부분, 수정 보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책 모니터와 한류 부분이 아마 이렇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내놓은 디지털 교과서 개념도입니다. 좌측은 통합 게이트웨이라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사이트가 별도로 있고요. 우측 끝에는 지원 서비스에 관련돼서 민간하고 교육부 부분이 있고요. 가운데 영역이 디지털 교과서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판사 영역입니다. 안에 자세히 보시면 에듀테크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빅데이터 분석, 민간 클라우드 사용하는 부분, 그렇게 다 현재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 항상 지금 나오는 대시보드도 각각 서비스별로 다 정의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들을 아래 학습 데이터 허브로 한쪽으로 묶겠다라는 게 현재 정책 방향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개발 일정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마 가이드라인이 제가 듣기로는 거의 개발이 초안이 나왔고요.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 3주차 정도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실제로 개발 착수는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진행되면 설득형 교과서가 내년 8월까지, 그러면 검정심사나 디지털 교과서 개발은 5월 말까지 개발이 되고 실제로 검정심사는 8월 말까지, 그래서 현장 적합성 검토를 내년 하반기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실제 현장 적용하는 건 2025년부터 적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뭐 다양한 이렇게 9가지의 교과목으로 현재 개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과목별로 좀 살펴본 표인데요. 국정교과서 초등 같은 경우는 국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수학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연차별로 이제 진행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는 정보, 영어, 수학만 먼저 진행되는 걸로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현재 고등학교까지 96책이 개발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캐리스에서 정보화 전략 설계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서비스 개념도라고 해서 공공학습 데이터 플랫폼하고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이 연계가 되는 현재로 되어 있고요. 추진 과제를 조금 자세히 들여보니까 학습 데이터 수집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 질 관리,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제안서를 좀 살펴보니까 키워드가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이스가 따로 연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학습 데이터 허브도 들어와 있고요. 학습 분석에 대한 서비스, 지표에 대한 얘기, 시각화, 학습 맵. 대부분 이제 어려운 용어들로 다 여기 되어 있긴 한데 이것들이 어찌 보면 플랫폼 단에서 실제로 구현이 되고 서비스 되어야 될 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교과서와 사실 해외 디지털 교과서하고 좀 차별점을 좀 찾아보면 해외 같은 경우는 수업 전, 중,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능 중심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나라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에듀테크 서비스, 풍부한 데이터에 대한 활용 이런 측면으로 약간의 좀 체계화되거나 구조화되는 측면들이 다르게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플랫폼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그 거민정 교과서 협회에서 만들고 있는 교과서 플랫폼 개념인데요.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결국은 콘텐츠 개발이나 에듀테크 솔루션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에 대한 초점들이 맞춰져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도는 여기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시스템 구성도를 좀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플랫폼은 개발이 되겠지만 캐리스에서 개발하거나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하고는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학습 관리 시스템도 별도로 지금 가져가는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콘텐츠 관리 시스템도 별도로 진행이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또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차 사업자가 아마 유찰이 돼서 재공고가 현재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두 가지 플랫폼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인증은 결국은 디지털 원패스나 나이스 연계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거민정 교과서는 자체 인증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데이터 영역인데요. 학습 데이터 수집 체계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교육부 쪽에 더 힘이 실리고 있고 양이 많은 좀 면밀하게 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거민정 교과서 협회에서 나온 것들은 그냥 수집하고 대시보드만 현재 차이가 있고 수집 범위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정 분류 체계는 비슷하게 볼 수 있고요. 교사학습 지원 도구 측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거민정 교과서 협회에서 제공하는 요 세 가지 측면과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개인 맞춤의 학습 데이터 분석은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었고요.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거민정 교과서에서는 저작 도구를 현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이나 인프라는 여전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아마 운영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표준에 대한 용어들도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나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민스러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를 선택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거민정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플랫폼도 써야 되겠고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도 써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다른 데서 제공하는 것들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아마 고민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모 메이저 출판사들도 저 거민정 교과서 플랫폼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들도 하고 계시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현장에 제공되는 플랫폼은 4개에서 5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마 고민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정 연동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어디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정 연동을 시킬 거냐도 사실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성들을 다 갖고 계시지만 이 데이터를 어디다 놓고 누구한테 주도권을 줄지도 사실은 고민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제공하는 출판사 입장에서도 살펴보면 플랫폼의 선택에 어디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클라우드 운영 관리, 그 다음에 어느 에듀테크사하고 협업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교육청 교육부 플랫폼에 대한 현황입니다. 현재 14개 시도교육청이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인증에 대한 부분들, 포탈, 그 다음에 표준 연계, 교육 콘텐츠의 유통, 그 다음에 분석 이런 것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영역을 9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통합 인증이나 학생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14개 시도교육청이 아마 각각 가지시는 쪽으로 방향을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정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는 아마 가지고 오실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표준 기반에 대한 연계 시스템도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교육청별로 각각의 포털에 대한 서비스들도 각각 구축하시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콘텐츠 메타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표율이나 모델 개발, 그다음에 LRS, 유통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교육청별로 만들기는 공통으로 만드시겠지만 운영 자체를 통합으로 하실지 각각 가져가실지는 아직 결정이 나진 않은 것 같고요. 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공통 기능들은 좌측에 있는 검은색 영역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영역은 교육청별로 아마 특화 기능들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들이 갖고 있는 이슈 사항은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4개 시도교육청을 앞에 내용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은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아니면 에듀테크사들하고 논의를 해보면 결국은 교육청이나 교육운영 콘텐츠나 에듀테크들이 교육청에 적합한 것들, 교육청에 필요한 것들을 좀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듀테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들, 활용도가 높고 실제 안정성 있고 필요한 부분을 선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보된 콘텐츠에 대한 질 관리, 콘텐츠를 재구성할 수 있는 지원,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교육 플랫폼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를 아마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측면, 그 다음에 단순하게 교육청의 정책만 담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나 뭐 고교학점제나 이런 것들이 담을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단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그럼 웨일이 어떻게 지원해 줄 거야 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주요 공교육 정책에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교과서에 대한 플랫폼도 필요하고 서비스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고 신기술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 웨일 쪽에서 이런 대응 전략을 가지고 현재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웨일 스페이스 기반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나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측면, 그 다음에 고투마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에듀테크나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구성 제공에 대한 측면, 그리고 AI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하이퍼클로바, 앞에서 보셨겠지만 클로바를 통해서 교육 현장에 대한 변화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디지털 교과서를 바라보는 저희 그 웨일스페이스의 개념도입니다. 사실 클로바 서비스가 좌측에 아마 측면이 고려가 되는 측면으로 보고 우측 쪽에 보는 측면을 보고 있고요. 가운데의 기본 제공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그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 안에 요게 다 내용이 포함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래쪽에 동그라미 영역은 출판사나 에듀테크사들이 만들어야 될 서비스 영역이고요. 그것들이 웨일스페이스 안에 한 영역으로 이렇게 녹아져 들어오면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캐리스 사업에 좀 냈었는데 떨어졌던 산출물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정보 교과서든 이렇게 좀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 모델에 대한 개발을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은 평가에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결국은 요 모델이 정보 교과서에서도 적용하면 가장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정책에 관련돼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현재 필요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좌측 우측에 써져 있듯이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교육청 플랫폼에 대한 구축 지원 범위입니다. 좌측이야 연계 서비스는 뭐 교육 정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당연히 드릴 거고요. 웨일스페이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웨일스페이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그다음에 교육청 현장이나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제공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3개 교육청에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경남 아이톡톡이야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아이톡톡에 대한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충남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마주오, 그 다음에 전남교육청 메타스쿨까지 현재 3개 교육청이 이렇게 웨일스페이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투마켓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웨일이 혼자 개발해서 혼자 살고 혼자 죽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에듀테크들을 생태계를 만들어서 에듀테크들이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잘 활용될 수 있는 측면으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일 스페이스 통합 계정으로 웨일 에듀테크 서비스를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웨일 에듀케이션 인증 제도를 통해서 사용성이 검증된 에듀테크 서비스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도입 신청을 하시면 스페이스 계정에서 지원하는 범위 혹시라도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청하신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검증 절차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혼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러닝스파크라고 하는 업체와 제휴를 통해서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된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웨일스페이스 인증 배지를 현재 발급을 해드릴 거고요. 현재 교사와 연계한 수업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활용성이나 적용성 측면에서 고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 클로바 X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내세우는 서비스는 세 가지 형태가 될 건데요. 빙과 같은 빙과 챗GPT에 유사한 하이퍼 클로바 검색이 붙어 있는 하이퍼 클로바 X가 될 수 하나의 서비스가 있을 것 같고요. 챗GPT와 유사한 하이퍼 클로바 X가 있고요. 마지막 이 영역이 아마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건데요. 현장에 교육청이 갖고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클로바 X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까지 현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웨일 스페이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